안녕하세요. 이제부터는 행동경제학의 이론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는 손실회피, 현재 편향, 사회적 증거, 기본값 효과와 같은 핵심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이 개념들은 교과서 속 이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정책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들이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넘어 실제로 시민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정책의 성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흐름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행동 경제학 접근을 활용해 정책 성과를 높였던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론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대와 달리 효과가 미비했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정책 실패 사례들을 분석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직접 넛지 전략을 설계해보는 실습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학습한 이론들과 오늘 살펴볼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성공 사례는 영국 정부의 세금 납부율 향상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례는 영국 정부 산하에 설립된 행동 통찰팀, 즉 Behavior Insight 팀이 수행한 프로젝트로 넛지 힘을 전 세계에 알린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과거 영국 정부는 세금 체납자를 독려하기 위해 주로 법적 경고나 벌금 부과 위협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라는 식이었죠. 이런 방식도 일정 효과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행동 통찰팀은 문제를 다르게 봤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계산이나 반항심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납자들이 다른 사람들도 안 낼 텐데 나만 낼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규범과 집단 행동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팀은 대규모 무작위 통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체납자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죠. 통제군에는 기존과 같은 표준 메시지를, 실험군에는 사회적 증거를 활용한 새로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중 가장 효과 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 10명 중 9명이 이미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로 납부율이 향상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메시지의 구체성과 지역성입니다. 단순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을 냅니다 라고 하는 대신에 10명 중 9명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신뢰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추상적인 국민 전체가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의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자극해 행동을 더 강력하게 유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접근은 비용 효율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메시지 문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이 넛지 접근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해당 사례를 기반으로 만약 우리나라 지방세 차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회적 증거 메시지를 활용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미국의 기업연금 정책입니다. 미국은 개인연금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의 자발적 연금 가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연금 가입은 명백히 개인에게 유리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매칭 펀드를 제공했고 세제 혜택도 있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과입 과정에 있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입사 후 복잡한 연금 상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투자 성향, 위험 선호도, 기대 수익률 등을 고려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했죠. 이런 복잡성이 결정을 미루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편향도 작용했습니다. 갓 취업한 젊은 직장인들에게 은퇴는 너무나도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당장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내는 것보다는 현재 소비에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기본값을 바꾼 것입니다. 기존에는 직원이 적극적으로 가입 신청을 해야 연금이 가입되는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가입되고 원하지 않을 경우 탈퇴하는 방식, 즉 옵트아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했다는 점입니다. 탈퇴 절차는 간단했고 언제든지 투자 옵션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기본 설정만 바뀐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입률이 상승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탈퇴율이 낮았다는 점입니다. 자동 가입된 직원들 중 대부분이 연금의 장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례는 기본값 효과의 강력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책 설계에서 마찰, 프릭션을 줄이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절차적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우리의 식습관이 얼마나 주변 환경에 크게 좌우되는지를 보여주는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진행된 급식소 실험입니다. 먼저 연구팀이 직면한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라 라고 잔소리하거나 건강식 섭취를 강제로 요구하지 않고도 스스로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 단순히 포스터를 붙이는 것이거나 캠페인을 벌이는 것으로도 학생들의 뿌리 깊은 식습관을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때 연구팀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통찰에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먼저 보고 가장 쉽게 손이 닿는 것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택은 흔히 의지나 결심보다는 눈앞의 편리함 그리고 시각적으로 얼마나 잘 보이는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통찰을 토대로 연구팀은 간단한 넛지를 설계했습니다. 바로 급식소의 음식 배치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샐러드, 과일, 요거트와 같은 건강식을 입구 쪽에 그리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급식소에 들어오는 순간 첫눈에 들어오도록 만든 것이죠. 반대로 피자, 튀김, 디저트 같은 고칼로리 음식은 배식대 뒤쪽이나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먹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려면 조금 더 걸어가고 조금 더 손을 뻗어야 하도록 약간의 수고를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재배치만으로도 학생들의 샐러드 섭취량이 증가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특정 음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건강한 선택을 더 눈에 띄게 하고 접근을 더 쉽게 만들었을 뿐인데 행동이 눈에 띄게 바뀐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성공 사례는 각각 다른 문제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성공적인 넛지 설계의 핵심 원칙을 공통적으로 보여줍니다. 정책 설계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시사점과 그 안에 담긴 넛지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입니다. 영국 세금 납부 사례는 정책 설계 시 인간이 사회적 본능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항상 자신이 속한 집단을 의식하고 그 구성원들과 비슷해지려는 그리고 인정받으려는 강력한 욕구를 가집니다. 여기서 활용된 넛지 요소는 사회적 증거와 사회적 규범으로 딱딱한 지시나 수상적인 공익을 강조하기보다는
당신 이웃 대부분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이는 바람직한 행동을 당연한 사회적 규범으로 인식시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장 쉬운 길이 가장 선택받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연금 가입과 코넬대 급식소 사례는 최선의 선택보다 최소한의 노력이 행동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인간은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을 피하고 가장 쉽고 단순한 경로를 따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활용된 너치 요소는 기본값 효과, 마찰 줄이기, 현저성입니다. 시민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그 선택을 가장 쉬운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좋은 선택으로 가는 길의 모든 장애물, 마찰을 제거하며 가장 눈에 잘 띄게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사례 모두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비용 효율성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너치 요소는 저비용 개입입니다. 너치는 막대한 예산이나 복잡한 법률 개정 없이도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편지 문구 한 줄, 체크박스의 기본 설정, 음식의 배치 순서를 바꾸는 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그 결과는 막대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너치가 제한된 예산 안에서 혁신을 만들어야 하는 정부에게도 매우 매력적이고 실용적인 도구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공 사례와는 달리 실패 사례를 통해 너치의 적용 시 어떤 점을 주의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미국 주정부가 진행했던 에너지 전략 캠페인입니다. 2000년대 초 이 지역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에너지 전략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위기감을 자극해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 것이죠. 정책 담당자들은 이 메시지가 전략 행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캠페인 이후 해당 지역의 에너지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제는 바로 잘못된 사회적 증거 제시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문장은 의도와는 달리 에너지 낭비가 사회적으로는 흔한 행동이라는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도 다 낭비하는데 나만 전략할 필요가 있나? 라는 정당화를 제공해 버린 것입니다. 이 사례는 사회적 증거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부정적 행동의 확산을 강조하면 그것을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올바른 접근은 긍정적 행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에너지 전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70%가 이미 에너지 효율 개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증거라도 어떤 부분을 부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 사례는 과도하게 복잡한 인센티브 시스템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2010년대 중반 한 지자체는 주민들의 친환경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야심찬 에코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분리수거,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제품 구매 등 각각의 행동의 환경 기여도를 정밀하게 계산하여 각기 다른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다양한 혜택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설계자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모든 행동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믿었죠. 그들의 정교함이 오히려 시민들의 참여 동기를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지나치게 정교하고 복잡했다는 점입니다. 행동마다 다른 포인트가 책정되었고 그 계산 방식도 복잡한 공식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분리수거 1kg은 몇 포인트, 대중교통 월간 이용은 또 다른 몇 포인트, 친환경 제품은 제품 종류별로 각각 다른 포인트를 주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가 누적되면 문화상품권, 세금 감면, 공공시설 이용권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설계자는 이렇게 정교한 체계가 오히려 시민들의 참여 의욕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각 행동의 환경적 기여도를 정확히 반영한 합리적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율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내가 오늘 이 행동을 하면 실제로 몇 포인트가 쌓이고 그것이 언제, 어떤 혜택으로 돌아올지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즉, 복잡성이 시민들에게 인지적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보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상의 가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사람들의 뇌는 가장 쉬운 선택,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택합니다. 이 사례는 정책 설계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정교한 시스템이라도 시민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교함이 아니라 단순함과 직관성입니다. 성공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은 단순해야 합니다. 이 행동을 하면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 이 관계가 한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는 과정 역시 어렵지 않고 간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패 사례는 한 국가에서 성공한 너치 정책을 다른 문화권에 그대로 적용할 때 발생한 문제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영국의 세금 납부율 향상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너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접근법을 그대로 따라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효과적이었던 메시지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귀화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90%가 이미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 문장을 체납자에게 발송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리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당 국가에서는 정부의 신뢰가 낮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기보다는 개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문화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낸다니 글쎄 그건 그 사람 사정이지 라는 반응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너치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을 활용하지만 그 메커니즘이 드러나는 방식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심리적 원리는 보편적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자극해야 효과가 나는지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정책 이식을 위해서는 단순히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아니라 현지 맥락에 맞는 변화와 적응이 필요합니다. 문화적 특성을 무시하고 해외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책 설계자는 그 사회의 신뢰 구조, 가치관, 사회 규범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너치 전략을 설계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다뤄온 고령층 디지털 소외 문제를 주제로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사항을 행동경제학의 렌즈로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과거 시간에 만들었었던 김순자 할머니의 페르소나를 떠올려 보세요. 73세 김순자 할머니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의지가 없다거나 기술을 못 배운다라는 이유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행동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손실 회피입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쓰면 편리한 이득도 있지만 할머니께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잘못하면 큰일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버튼을 잘못 누르면 돈이 빠져나가거나 중요한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도 시도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즉, 이득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전형적인 손실 회피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죠. 둘째는 현재 편향의 문제입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배우는 것은 오늘 당장 불편함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반면
그 편리함은 나중에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당장은 그냥 주민센터에 직접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의 작은 편안함이 미래의 큰 편익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증거 부족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김순자 할머니 주변에 온라인 서비스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동년배가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 나도 해봤는데 의외로 쉽더라 라는 성공 사례가 들리지 않으니 자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어려운 것이죠. 넷째, 선택의 복잡성도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화면에는 수많은 작은 메뉴와 옵션이 있습니다. 글씨는 작고 용어는 낯섭니다. 어디를 눌러야 할지,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인지적 부담을 느끼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김순자 할머니가 단순히 디지털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네 가지 강력한 심리적 장벽 때문에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진단했습니다. 다음 과제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을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이 네 가지 장벽을 하나씩 무너뜨리거나 영리하게 우회하는 넛지 전략을 설계할 것입니다. 이제 앞서 분석한 문제를 바탕으로 실제 넛지 전략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바로 고령층 디지털 소외 문제입니다. 행동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김순자 할머니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면서 어떻게 하면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UI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손실회피를 활용하는 메시지 프레이밍입니다. 기존의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받으세요 라는 메시지는 주로 이익을 강조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고령층에게는 이익보다는 불편함을 피하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평균 대기시간 50분을 전략하세요. 혹은 더 이상 복잡한 교통편과 주차 걱정 없이 집에서 바로 서류를 받으세요. 이렇게 불편함과 손실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 더 실제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사회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60세 이상 주민 중 30%가 이미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구체적인 통계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동년배가 직접 나와서 경험을 이야기하는 영상이 훨씬 강력합니다. 저도 처음엔 어려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라는 평범한 어르신의 목소리가 김순자 할머니에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건 나와 비슷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기본값과 선택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고령층이 가장 자주 찾는 서비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과 같은 몇 가지 핵심 서비스만 큰 버튼으로 메인 화면에 배치합니다. 나머지 복잡한 메뉴는 뒤에 숨겨두는 것이죠. 더 나아가 고령층 전용 모드를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글씨는 크고 메뉴는 단순하며 단계마다 안개가 자세히 나오도록 하는 모드가 자동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하면 일반 모드로 바꿀 수 있으니 선택의 자유는 여전히 보장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온라인 서비스에서 많은 고령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잘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실행 취소 버튼을 모든 단계에 두고 잘못 입력했을 때는 자동으로 복구되는 기능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언제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곳곳에 배치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즉시 피드백과 단계별 안내입니다. 1단계 완료, 신청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 사항을 바로바로 알려주면 사용자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또 전체 과정이 몇 단계인지,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제 이 전략을 하나로 통합해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정보24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라는 메시지와 함께 또래 이용자의 후기 영상이 나타납니다. 메인 화면에는 복잡한 메뉴 대신 자주 이용하는 핵심 서비스 3가지만 크게 보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클릭하면 총 3단계로 간단히 완료됩니다. 실수해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라는 안내가 나타납니다. 각 단계에서 친절한 설명과 즉시 피드백이 주어지고 화면 안쪽에는 언제든 누를 수 있는 실행 취소 버튼이 보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끝나면 축하합니다. 성공적으로 완료하셨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집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성취감을 더해줍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너치는 강제나 조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용자의 심리와 필요를 존중하면서 좋은 선택이 더 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배려입니다. 즉, 선택의 자유는 그대로되 더 나은 선택의 길을 환히 밝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행동경제학적 정책 설계의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행동경제학이 정책 설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통 경제학이 가정하는 것처럼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이 단순히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는 손실회피, 현재 편향, 사회적 증거 같은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책 설계자의 역할은 이 특성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순함의 힘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실패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복잡한 포인트 제도나 어려운 절차는 시민들을 참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반대로 성공한 정책들은 대부분 심플, 단순했습니다.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중이고 화면을 몇 가지 버튼으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행동경제학자이자 미국 정부에서 이러한 많은 정책들을 실제 설계해낸 선스타인 경우도 심플러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심플하게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셋째, 맥락의 중요성입니다. 영국에서 성공한 사회적 증거 메시지가 다른 문화권에서는 효과가 없었던 사례를 보았습니다. 동일한 정책이라도 문화적 신뢰 수준, 사회적 가치관, 제도적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설계자는 보편적인 행동, 합리성의 원칙을 토대로 하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실험과 개선입니다. 이론은 언제나 현실에서 변형됩니다. 따라서 한 번에 완벽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작은 규모의 파일럿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결과를 토대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행동통찰팀의 프로젝트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윤리적 고려입니다. 너치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강력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되는 방향인지,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숨겨진 조정은 없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너치의 목적은 시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행동경제학적 접근은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는 21세기 민주사회가 추구해야 할 정책 설계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배운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직접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만들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이 앞으로의 창의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 설계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